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생의 모작 부동산 여행 카페를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그 부동산 컨설팅 업계에서 부동산 컨설팅하고 경매 컨설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랜드프로에서 경매 실전 투자반, 그래서 오늘부터 6주간 기본반이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또 6주간 심화반이 지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지금부터 해서 매주 수요일 날 저랑 같이 부동산이 어떻게 경매랑 연관이 되고 경매 입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쉽게 빠르게 입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전적인 부분을 오늘 담당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기본적인 내력이고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늘도 이제 여기 오프라인 분들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제가 Q&A를 좀 받을 건데 보통은 이제 일반 현장에서 주고받고 하는 스타일의 강의를 원래 좋아해요. 또 질문도 많으시고. 근데 이쪽 저희 랜드프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책상 배열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소통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첫날이라 그래요. 이제 나중에 좀 인사도 하시고 제가 나중에는 디프리라도 좀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편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6주간 앞으로 어떻게 그 커리큘럼이 짜여 있는지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그런 목차라든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무렇게나 커리큘럼을 짠 건 아니고 나름 이제 고민을 해서 만든 건데 오늘은 1주차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숲과나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숲과나무.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작년도 경매 시장하고 그다음에 1월달 통계가 나왔어요. 1월달 통계까지 같이 하고 2월 이 시점에서 보는 또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료를 경매 절차에 대해서 쭉 나눠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사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굵직굵직한 단계에서 입찰자, 우리는 그 경매 절차 뭐 이런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입찰을 할 건데 그 단계별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매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경매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 시간은 부동산의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경매 투자. 그래서 물건별 종류라든지 또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든지 사실은 요 세 번째 시간은 이번 기본반하고 심화반하고 어떤 방법론으로 앞으로 공부를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권리 분석 얘기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기본 쌓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기본기 닫기 과정으로 권리 분석들 내용하고 물건 분석, 현장 분석, 입찰가 분석. 사실 요거 알면 끝이에요. 요거 알면 끝이에요. 경매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5%는 감히 접근하지 못할 물건들이고 10%는 이거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물건이고 뭐 지금 3개월 정도 하게 되면 90% 이상의 물건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조금 뭐 애매하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차도 제가 부동산과 경매의 연관성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할 때 권리 분석을 거의 뭐 80%만 강의를 하시는데 뭐 법무사 될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권리 분석에 대한 기본만 잡고 실질적으로 이제 입찰에 들어가고 명도를 할 때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거는 물건 선정이에요. 지난번에 나는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금액은 얼마로 하겠다, 용도는 어떤 걸 고르겠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물건 선정 자체가. 근데 물건 선정을 하려면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일단 개별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이트, 어떤 지역, 그걸 먼저 정하셔야 돼요. 정했다면 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는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프레임만 잡고 그 부자들만 아는 경매 투자 비법이라고 해서 개발 호재 관련된
그런 강의만 또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랜드프로에도 또 행정계획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그 지역을 고르시는 거예요. 물건 선정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가는지, 어떻게 찾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6강에 진행이 되고 17강 의외로 제가 문의 전화 많이 받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세금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너무 저금리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많이 안 되더라도 물건 자체가 가격이 세지 않으면 주택수 3개, 4개 갖고 계시거든요. 일반 중산층들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지금은 갭 투자가 조금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벌어지고는 있지만 세금하고 정책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마지막 18강은 말 그대로 이제 책거리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동안에 쭉 이걸 봤어요. 계속 강의를 하면서도 그때 그 전 단계에서 배웠던 거 계속 상기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이날은 총정리하는 시간. 그러면 적어도 6주간을 배웠는데 6주 동안 해서 어떻게 그럼 입찰 준비를 하고 명도까지 한번 가상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고 입찰표도 제가 한번 나눠 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건 같이 보면서 입찰표도 한번 직접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면 총 18번의 이제 강의가 끝나요. 그래서 6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지를 튼튼하게 채우실 수 있는 거를 제가 바라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화반 6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물건 선정을 하는데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각각 물건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하고 지금 여기 권리 분석, 물건 분석, 현장 입찰가 분석했는데 요 각 단계별로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기본적인 그 자문도 여러분들이 가능할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실전 체험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소통을 좀 많이 하는 그리고 숲과나무를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네. 카페는 촬영을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카페에 여기 URL이 적혀져 있잖아요. 사바 365 인생 이모작 부동산 여행이라고 요 카페 찾아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제가 질문을 받는 란이 있고 또 수강생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시고 부동산 경매, 세금, 정책, 상가, 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제가 업로드를 할 거니까 꾸준하게 보세요. 예. 부동산은 일주일만 자기가 공부 안 하면 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오늘 배운 거 한 번이라도 이렇게 키워드만이라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 오면 더 빨리 배우실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하여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전문가. 이게 제가 전문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경매 전문가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눈에 짚어보는 경매 시장 트렌드 및 전망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또 입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매 종류 및 경매 절차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 요령 세 번째는 숲과나무를 동시에 보는 경매 투자 재테크와 경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메모를 키워드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왜냐면 이제 1대1로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이 궁금하시는 건데 이거 내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같이 공유하면서 듣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우리가. 자, 첫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특강 때에는 제가 12월까지 나와 있던 그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월달 통계가 또 나왔어요. 지난번에 12월달 작년 말에 총 진행 건수가 9,457건 예전에 비해서 거의 뭐 한 40% 정도까지도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더 줄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더 줄었고 당연히 낙찰 건수도 조금 더 줄었을 거고 근데 낙찰률은 약간 올랐네요. 그쵸? 낙찰률 그쵸? 예. 일단 나왔으면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맞아 그런 거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경매에 대해서 총 진행되는 그 건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몇 건이 낙찰이 됐는지
그 전체적인 거를 낙찰률이라고 하고, 그럼 낙찰가율은 뭘까?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죠? 낙찰가율. 보통 경매하게 되면 최초 매각 가격이라고 감정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낙찰된 가격이 있을 거고, 제가 기본반이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법적인 용어를 그대로 안 쓰고 쉬운 용어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가지를 치면 되니까. 그래서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전체 진행 건수에서 낙찰 건수가 3,840건이기 때문에 40.9%가 낙찰률이 되는 거고, 전체 중에서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의 그 수준을 보는 게 72.6%라고 보는 거니까 1억이면 평균 얼마에 낙찰했다는 얘기죠. 저렇게 되면 7,160만 원에 통상 그 정도 선에서 낙찰이 되더라. 근데 지난달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죠. 이게 또 이슈가 돼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평균 응찰가율은 뭐 대동소이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 78%에서 한 72% 정도로 하락했다는 거, 이거 하나 이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물건 감소 분위기는 비슷하다. 그 얘기가 좀 있겠고, 그 다음에 주거에 있어서는 지금 낙찰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업무 상업시설, 상가나 이런 것들하고 토지는 약간 하락되는 분위기도 있더라. 얘기가 있고, 요거는 작년도 공통된 얘기예요. 경매는 지금 이제 신혼부부부터 소형 아파트 또는 소형 빌라를 찾는 채널로 하나로서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대중화됐다는 거. 그 다음에 뭐 60대, 70대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분들이 아파트 규모를 줄여서 여유자금 만들어서 경매로 또 들어간다는 재테크 차원에서 그래서 많이 대중화가 됐다는 거.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정책이었죠. 11.3 대책. 요거에 경매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이게 또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근데 어쨌든 11.3 대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매 시장에 사람들이 유입되기도 한 반면 오히려 같은 이유로 빠져나간 인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소 일부 투자자들은 경매 시장에서 이탈을 했다. 그래서 11.3 이후에 경매에도 약간 위축되는 분위기가 살짝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항상 그 리포트들을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뉴스나 통계나 많이 보시겠지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달라요. 상황을 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서 걸을 건 거르고 본인이 또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어떤 시각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유명한 그 전문가 A랑 B랑 공통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되고, 그럼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이 철저하게 임장을 하고 철저하게 시세 확인을 보면서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년간 뭐 이런 그 지난 1년간 보게 되면 들락날락 하게 되지만 지금 이렇게 좀 떨어졌다는 거 약간 그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떨어졌고 해보니까 지금 72% 정도가 남아 있고, 이것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일 물건 많았을 때 43만 건 2005년, 지금 11년 뒤 12만 건, 뭐 거의 3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 전체적인 작년 분위기 보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던데 그 부동산 시장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니까 경매로 나오는 물건이 많이 줄어들게 됐고, 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연체가 적으니까 또 물건이 적게 되고, 그래서 고경쟁 고낙찰가율이었는데 11.3 대책, 부동산 약간 그 어떤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물건이 줄지만 오히려 경매 쪽으로 유입하는 물건들이 있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올 하반기 중에서 하반기 정도에는 물건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지금 상반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쭉 보게 되면서 베팅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고 타이밍이 왔을 때 제대로 된 타이밍이 왔을 때 입찰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물건이 적었다. 작년에. 그다음에 그 일반 매물에서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실수요자이든 투자자이든 경매 쪽으로 눈길을 좀 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수익형 부동산, 주거형 부동산 좀 더 많이 올라가 있고 그 요런 것 때문에 작년에 문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토지 찾는 분들 또는 허름한 단독주택 찾는 분들. 왜? 단독주택은 허물어서 자기가 상가주택이든 또는 깨끗한 다가구든 이렇게 지으시고 토지 낙찰받아서 토지 용도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하게 되면 건축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왜냐면 그 정말 전문가들은 개발 쪽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토지 매입부터. 그래서 정말 선수들은 토지로 낙찰을 받아야 해. 그럼 일단 토지에 대한 시세 차익이 있죠. 그다음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지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개발 이익이 상당하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요. 제일 앞 단계에서. 그래서 토지 낙찰 받아서 또는 허름한 단독주택 지어서 제일 많이 단독주택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 음식점이었어요. 음식점. 음식점으로 하던가 아니면 스타벅스 같이 막 통으로 쓰는 것 같이 쭉 그렇게 상업용 시설로 해놓는 게 제일 많았었고 2017년도는 과연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경매 전문가만 되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부동산 재테크를 제대로 한번 누구한테 그냥 물어보고 맡겨놓고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알아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그런 걸로 왔으니까 17년도 이제 초반 벌써 2월 중순입니다. 3월, 4월, 5월까지 쭉 3개월 동안 쭉 보시고 시장에 대한 안목이 생기면서 이제 입찰 물건에 배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2017년에는 아무래도 양극화가 될 거예요. 경쟁도 다변화될 거고.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제가 물건 선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물건 선정하려면 지역 분석이 먼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서울도 같은 서울이 아닐 거고, 그렇죠. 평택도 같은 평택이 아니죠. 다 달라요. 사이트마다 다 이 추세가 다르고 어떻게 이게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거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먼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지역 분석에서도 선수와 아마추어는 공존해요. 여러분들은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냥 어느 혹시 공인중개사 지금 혹시 운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은 좀 조심스럽게 할게요. 일반 부동산 분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의 영역에 있는 물건들을 추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먼데 가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A라는 뭐 부동산 B, C 다 보셔서 본인이 A, B, C에 있는 지역과 물건을 분석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업무상업시설 토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또 한번 정책하고 금리상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대선도 있고 금리도 미국에서 작년 12월 달에 올려놓고 올해 또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올릴 거예요. 올릴 때는 0.25%씩 올라가요. 적은 금액에서는 0.25%가 크지는 않아요. 적은 금액에서는. 근데 조금 규모가 세지면은 그게 타격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도 금리지만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느냐, 원리금으로 갚아야 되느냐, 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 경매 물건 선정할 때도 그 세금 관계, 정책 관계, 대출 관계 파악을 하시고 안전하게 딱 세팅해 놓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입찰 들어갈 때는 그냥 뭐 무조건 물건만 좋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5억짜리 물건인데 정말 좋아. 가진 게 지금 2억이 있어. 3억을 대출 받아야 돼. 딱 낙찰 받았어. 아싸 하고 나왔는데 대출이 안 돼. 안 되잖아요. 의외로 잔금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대출 못 받아서 그래요. 대출 못 받아서. 의외로. 그럼 재미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 정책 보셔야 되고, 요거 아마추어 선수들 각축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경매나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요 얘기는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하반기 물건 증가. 네. 근데 하반기 물건 증가하면 그만큼 또 입찰자도 늘어가겠고, 거기에 맞게 또 낙찰가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2006년도 또 IMF 때 너무 부동산 시장 어려웠다 하지만 돈 버시는 분들이 그때 버신 분들이 또 많으세요. 더군다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더블을 하는 데가 많잖아요. 시가를 더블을 치는. 그렇게 좀 전망을 좀 봤고요.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속도는 괜찮은가요? 편안하게? 네. 너무 말을 빨리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화하시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예, 천천히 또 하면서 때로는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좀 할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부터는 이제 지난번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깊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입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매 종류 및 경매 절차, 예, 단계별 행동 요령.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경매를 배우시려고 오시는 건데 그 경매에도 종류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먼저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건 좀 법적인 멘트를 좀 써본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도 있고 돈을 못 갚아서 누가 개입을 해요? 국가가, 법원이 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는 게 시장이죠. 법원 시장, 경매 시장인 거고 그 안에는 일반 매물과 달리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이 권리관계 때문에 경매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경매를 걸어서 그 다음에 낙찰을 시켜서 그 낙찰가에 대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는 구조가 경매다. 이게 경매인데 그럼 과연 경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흔히들 부동산 경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중앙법원에 가든 어디 지방에 있는 법원을 가든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부동산만 있나요? 아니죠. 거기 가게 되면 선박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고요. 이런 건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부동산이라고 알고 있지 않던 것들인데 그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런 그 가구나 가전이나 콘도 회원권 이런 그 유치동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매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이 구분이 일단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일단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경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뭐 생각하면 뭐 수산시장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는 뭐 미술품 시장 이런 거 법원이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그렇죠. 사적으로 진행되는 경매가 사경매고 공경매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안전을 보호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법원 경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공매도 많이 들어보셨죠. 공매. 그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차이점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그 프로세스는 비슷하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슷하다. 혹시 공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공매. 아니면 공매 입찰은 내가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 오늘 뒤에 또 나오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좀 내용이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죠. 실질적 경매하고 형식적 경매. 혹시나 그 여러분들이 그 수업 들으면서 잘 몰랐던 단어들이 나오면 키워드는 표시를 해두세요. 일단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안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새로운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다 체크를 해두세요. 실질적 경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채권을 강제적으로 변제시켜주기 위해서 나오는 경매. 근데 형식적 경매는 경우에 따라서는 누가 뭐 경매에 집어넣고 뭘 하고 이런 어떤 채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만큼은 아버지가 갖고 있고 요만큼은 어머니가 갖고 있고 요만큼은 형제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땅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다 그냥 팔아서 요 가치만큼 자기가 가져가면 되잖아요. 현금화를 하면 되니까. 요걸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법원에다가 넣은 거예요. 경매를.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땅에 관심이 있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입찰에 대한 낙찰가가 나오잖아요. 이 금액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나눠 가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그럴 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채권에 대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눠 갖기 위해서 하는 경매를 형식적인 경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경매 입찰을 할 때는 요 임의 경매이냐 강제 경매이냐에 따라서 프로세스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입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경매 종류라고 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경매가 있고 동산 경매가 있고, 두 번째는 사적으로 하는 사경매, 공경매. 공경매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법원 경매랑 공매가 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아닌 부분은 다 실질적인 경매로 들어간다. 네 번째,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 소유자가 있어요. A라는 사람. 근데 돈을 많이 끌어 썼는데 그걸 못 갚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경매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떤 근거로 집어넣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라면 당연히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겠죠. 그렇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등기상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나는 이 근저당권을 갖고 바로 경매를 하면 돼요. 뭐 소송 걸 필요도 없고 이게 있잖아. 근저당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동이니까. 걸기만 하면. 근데 강제 경매는 돈을 이제 빌려줬어요.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빌려줬다고 차용증 있다고 법원 가서 이거 경매해 주세요. 안 해주죠. 판결을 받아야 돼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그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 거를 받고 그렇게 경매를 거는 게 강제 경매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등기부를 보면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하고 공매하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공매는 어디서 하나요, 여러분? 공매는 여러분들이 앉으신 곳에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렇죠? 경매는 현장에 가야 되죠. 그날. 안 그러면 대리 입찰 들어가야죠. 맡겨서. 그래서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진행 주체가. 공매는 캠코라고 들어보셨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뭐 국유재산이든 또는 타 어떤 그 금융기업에서의 어떤 뭐 위탁받은 자산이든 이런 걸 통해서 주체가 일단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매는 일반적으로는 다 세금 관계예요. 예, 체납한 거. 그래서 이제 공매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회원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거기서 물건 보면서 배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온비드에서. 그리고 대금 납부 기한도 뭐 조금씩 차이는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차이는 인도 명령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인도 명령이라는 그 용어도 상당히 중요해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그 경매는 어떤 법을 따르나요? 아시죠? 민사집행법을 따르잖아요. 2002년도에 나와서. 굉장히 그 입찰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탄탄히 해놨기 때문에 경매가 지금까지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데, 그 점유를 할 수 없는 점유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명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도 명령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인도 명령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인도 명령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 가지고 첨부되는 서류들 내면 강제 집행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 그 다음에 바로 인도 명령 신청했어요. 일주일 뒤에 인도 명령 떨어졌어. 그러면 이 사람 내보낼 수 있는 거야. 협의를 하겠죠. 뭐 얼마를 줄까요? 언제까지 빼줄까요? 안 돼. 아유, 미안합니다. 법으로 할게요. 강제 집행이에요, 그냥.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넘어가는데, 공매는 그 제도가 없어요. 공매는 민사집행법이 아니고 국세, 아까 세금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국세 징수법. 그래서 인도 명령이 없어서 소송으로 가야 돼요.
소송. 그러면 최소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8개월 그 걸린 시간 동안에 본인이 대출을 했다면 이자 계속 나가야 될 거고 또 변호사를 썼으니까 변호사 소송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토지 위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한번 바라볼 만하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경매 물건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공매는 더 없어요. 물건 자체가 많이. 그래서 일단은 인기가 경매 쪽으로 많이 가 있다. 이렇게 좀 있고 뭐 전낙찰자에 대한 매수 자격 제한들은 공매는 좀 까다롭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는 세금 때문에 그 공매로 넘어오긴 하지만은 이제 국유재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매로 넘어오는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 정도만 경매랑 공매랑 다르다를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체, 법원이냐 또는 캠코냐, 그렇죠? 그거 있고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요 차이 있겠죠. 그리고 인도명령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뭐 경공매가 이런 거구나를 금방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가 어떤 건지 아까 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근저당권이었어요. 그쵸? 근저당권. 등기부 사항에 첫 번째 어떤 아파트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를 떼보면 아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얼마를 지금 내가 해놨구나 아시겠죠? 또는 어떤 새로운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실 때 당연히 등기부 떼보시죠. 그쵸? 그리고 떼도 3번을 떼죠. 계약할 때, 중도금 낼 때, 잔금 낼 때. 왜? 그 실시간으로 소유자가 어떤 또 대출을 일으켰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잡혀버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임의경매인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뭐 담보가등기라든지 근저당권, 저당권 이런 것들. 근데 강제경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행 권한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 게 강제경매고 판사의 판결이 필요 없이 바로 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임의경매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고 그리고 요 부분도 이제 지금은 기본이니까 뭐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임의경매라고 하는 거는 그 낙찰을 받고 나서 낙찰자가 잔금을 내잖아요, 보통. 잔금을 내기 전까지 취하료가 가능한데 이 강제경매는 그게 조금 까다로워요. 낙찰 받고 나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채권자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지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 임의경매이든 강제경매이든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이 채권자 채무자가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이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가 가능해요. 근데 임의경매는 그게 아니죠. 그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보면서 하나하나 또 말씀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일단 첫 번째니까 좀 쉽게 다시 한번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채무자가 있어요. 돈을 빌렸다는 사람이잖아요. 채무자.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빌린 건 아니겠죠. 첫 번째는 일단 1금융부터 가겠죠. 그다음 2금융 가고 뭐 상호저축 어디 뭐 보험사 또는 일반 개인들 많이 빌렸는데 그 각각의 채권자들한테 빌어온 시기도 다를 거고 금액도 다를 거고 누구 하나가 물론 이제 변제 기간이 되면 다 얘기를 하겠죠. 갚는다며 하다가 누구 하나가 이제 터진 거예요. 누구 하나가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집어넣는 거죠. 그 채권자가 아까 같이 등기부상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경매를 들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 넘기게 되면 경매 개시가 되겠죠. 법원에서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 현금화를 우리가 깔끔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그 현금화된 그 낙찰 금액 갖고 너희들한테 공평하게 나누어 줄게. 공평하게. 그 공평하게 나누어 줄게가 바로 권리 분석이자 배당 분석이에요. 예, 순서가 있기 때문에. 물권하고 채권하고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 분석이 다음 주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이 물건이. 그렇게 되면 많이 몰리겠죠, 사람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거예요. 얼마나, 누구는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은 최저가에서 살짝 넘는 수준, 경험 쌓기 위해서. 근데 선수들은, 왜냐면 이 정도 금액에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느냐, 또는 뭐 활용성을 보느냐, 요거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하고 목표 수익을 요 정도로 받게 되니까 여기까지 쓰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선수들. 그래서 이제 1등이 낙찰이 딱 되면 현금화가 바로 되고 그 금액으로 배당을 시켜주는 거죠, 이분들한테. 그 구조죠.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 관련된 부분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천천히 좀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까 바로 전 그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쪽 채무자가 있었어요, 아까. 네, 채무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못 참았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넣었다 그랬죠. 그럼 법원에 통해서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경매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그림에서. 여기 맨 위에 보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네요. 여기 서류들이 다 있거든요. 이거 경매 좀 할게요. 그럼 법원에서 보겠죠. 아, 진짜 있어? 너 진짜 돈 받을 권리 있는 거야? 체크를 해요. 바로 해요. 2, 3일 정도 후에 확인을 해줘서 아, 경매 해줄게.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 소유자가 이 물건을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일반 매매로 팔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경매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러면 뭘 보고 확인을 해야 될까요? 등기부를 봐야죠. 그 등기부에 찍혀요. 경매 개시 결정을 했으니까 이름하여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예, 그게 찍혀요. 그게 어떤 효과를 갖고 와요? 압류. 이걸 딱 법원에 지금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이제 현금화를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 혹시 누가 거기에 그 매수를 하려고 하든 임차를 하려고 하든 요 사실은 알고 있어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매매를 하게 될 때는 물론 이제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쓰기 바로 전에 등기부 떼봐요. 혹시 모르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이는 없다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가 있을까요, 관계자들? 일단 채무자. 권리자 중에서 누가 당신 부동산권으로 경매에 넣었고 지금 이제부터 압류가 시작됩니다. 경매합니다. 하고 채권자한테 송달이 가요. 그렇죠? 채무자한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채무자든 거기에 속해 있는 뭐 압류권자들 다 송달이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입찰 그 문서들 쭉 열람할 때 보게 되겠지만 의외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대법원 사이트 가면 문건 송달 내역이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는 각종 송달 내역들, 진행 처리 내역들이 올라가게 돼요. 송달이 됐다, 뭐 누가 뭐 유치권을 신고를 했다, 뭘 했다, 뭐 보정 명령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히스토리가 나와요. 아, 이 경매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취하되겠는데?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겨요. 이걸 보게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차차. 송달이 되게 되면 이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제 이의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돈 갚을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아닌데 사실이 좀 달라요. 그때 이의 신청을 하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정들이 있고 그 기본만 쌓을게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3시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뭐 세금이든 또는 채권이든 각각에 따라서 니네들이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자들. 니네들이 그럼 얼마를 빌려줬는데 얼마를 언제까지 니네들이 이거를 갚기로 했는데 받기로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 확인이 들어가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법원에서 국가의 힘을 빌어서 현황 조사가 들어가요. 현황 조사. 일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을 하나 구하려고 한다. 동양이 어딘지, 남양이 어딘지, 층은 어딘지, 인테리어는 잘 돼 있는지, 관리가 잘 돼 있는지 가서 들어보고 또 공연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고 거기 직접 거주하시는 분들 임차인한테 여기 살기는 어때요? 애들 학교 다니기는 다 물어보잖아요. 경매는 못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법원에서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에. 집행관이라는 이름으로 영장을 달고 현황조사. 이 물건이 어떤 물건입니다. 근데 그 현황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뭘까요? 과연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거기에 누가 사는지, 사람은 사는지, 증문이 있는지 이런 상태를 법원 현황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거 감정평가. 아까 낙찰률, 낙찰가율 하면서 전체 감정가가 1억인데 기본적으로 72%라고 했으면 7,200에 낙찰을 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가격이잖아요. 감정가격. 그렇죠? 감정가격. 이 감정을 해야 처음에 첫 번째 경매에 나왔을 때 얼마 이상을 쓰도록 할까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감정가. 그래서 감정가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한국감정원이든 감정평가든 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 게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지만 뭐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원에서 하는 거는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물론 그 부동산의 현재 가치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이유보다도 경매에 걸었으니까 그 경매 금액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채권 변제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채권 변제를 해줄 수 있는 기본 금액이 감정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서 다운이 되면 다운이 될수록 채권자들한테는 손해겠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채권자 측에서는 가능하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는 게 좋죠. 왜? 이 사람들은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얘는 다 받아가는데 얘는 전혀 못 받아가.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얘도 받아가잖아요.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채권자들한테 입장에서는 높으면 좋다.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죠. 왜? 채무자들한테 돈을 제가 갚아줘야 되는데 이 가치로 인해서 그 금액들까지 다 지금 갚아준 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자기 부동산으로 지금 넘어와서 현금화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높으면 안 좋지. 안 좋은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쭉 프로세스가 있을 때 목표하고 있는 기대 차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을 계산을 해놓고 들어가는 거니까 남는 게 있는 만큼 하고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되는 거지. 떨어지면 아예 수익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입찰가 분석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입찰가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오늘 기본반이니까 계속 좀 반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채무자, 채권자들 누구 하나가 경매에 넣어서 경매에서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를 등기부상에 2, 3일 만에 찍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다시 순환을 하되 이의가 없다면 법원에서 바로 매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행관이 나가서 그 물건 현황 조사하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최저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거니까 최저가가 감정가가 되겠죠. 얼마를 최저가로 감정가로 경매에 나와야겠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뭐 대법원 사이트든 일반 사설 경매 정보 사이트든 모든 물건들이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사실은 몰라도 된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까지는 사실은 몰라도 된다. 근데 단 여기에서의 최종 결과물,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는 어떻게? 매우 중요하다.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들한테 경매 사건이 노출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경매 입찰할 때 중요 3문서가 있어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또 하나 뭐죠? 또 하나? 매각물건명세서. 제일 중요하다.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로 경매를 다시 사이클을 또 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법원에서는 물건명세서에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개런티를 할게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신빙성이 있는 자료니까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요 세 개를 갖고 기본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개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뒤에 나오지만은.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최저 경매가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쵸? 첫 번째 거는 감정평가액. 딱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저기 뭐 송파구 무슨 아파트 15억 2천 이런 식으로 감정가가 찍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입찰자들은 여기는 그 전에 이미 다 경매 사이클을 돌린 거다. 그래서 여러 물건들 아까 1월 달에 경매 물건 몇 개 나왔다고 그랬어요. 9천 몇 개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법원에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다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 그때부터 열어보면서 물건 보면서 물건 선정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서 물건 명세서까지 작성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경매 관련 서류들을 다 사건별로 다 취합을 해놓고 계속 히스토리를 모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요 세 개 빼놓고는 못 봐요. 옛날에는 보였는데 지금은 못 봐요. 이 세 개가 기본인 거고 나머지 서류들은 이해관계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작은 일단은 요 세 문서만 갖고 시작을 한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매각기일이 정해지겠죠. 네, 매각기일 정해지고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송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각기일에 대해서 이제 다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서류들을 쭉 열람을 해서 이제 여기가 한 단계죠. 여기 1단계라고 할게요. 일단 2단계에서는 오픈이 됐고 3단계는 정말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에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은 법원마다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10시 10분에서 11시 10분이 일단은 보통이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더 늦게 끝나요. 예, 그리고 11시 10분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개표를 해서 각각 물건 주인을 찾는 데는 물건 수가 많다 보면 배도 골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 막 3시에 끝나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진행이 돼요. 물건 수가 많으면. 그래서 입찰을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서 이제 썼어요. 입찰표를. 그래서 투입을 했어요. 보셨죠? 이거 그 투입함. 한번 넣으면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안 된다. 넣으면 못 뺀다. 예. 한 번만 넣어야지 두 번 넣으면 안 된다. 예. 무효 처리된다.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다행히 여러분들 명의이던 또는 뭐 가족 명의이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낙찰 받으면 바로 여러분 겁니까? 그 물건이? 아니죠. 예. 아니에요. 경매는 낙찰 받으면 이제 법원은 안정장치 때문에 과연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그 이해관계자들이 아무런 이의 신청이 없는지 이슈가 없는지를 단계별로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럼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줘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매각 결정기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의 신청이 없는지 또는 뭐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매각 결정을 해요. 그럼 매각 결정이 되면 여러분 거? 아직은 아니에요, 또. 이 신청까지 했는데 또 일주일을 또 줘요. 그래서 법적으로 항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까지 끝나야 여러분들한테 낙찰자한테 통지가 가요. 잔금 내라. 일반 부동산에서도 보통은 뭐 좀 저렴하면 계약금 잔금이고 조금 고가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죠. 자, 경매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했어요? 일주일, 토탈 2주. 2주 뒤에 법원에서 잔금 얼마 남은 거 언제까지 내세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통지가 가요. 통지가. 통상 낙찰 받고 한 40일 정도 걸려요. 통상 빠르면 30일. 그러니까 텀이 되게 길지 않죠. 텀이. 부동산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길 때는 뭐 3개월, 4개월, 막 더 길면은 협의해서 막 6개월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또 세금 관계도 있고 양도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경매는 짧아요. 그 40일 안에 무조건 잔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파악을 못하고 얼마가 나올지 내가 이거를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게 되면 부득이하게 입찰했을 때의 10% 보증금은 또 누가 좋아하죠 이거? 10%. 잠깐 퀴즈. 이 10%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아파트인데 보증금 얼마 내야 됩니까 여러분? 1,000만 원 내죠. 1천만 원. 그러면 여기 중도금 내요? 법원에서? 안 되죠. 잔금 내죠. 9천만 원. 언제까지? 낙찰 받고 2주 지나고 또 한 3, 40일이니까 거의 뭐 한 달 반 이상 소요는 돼요. 근데 돈을 못 마련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출할 때도 확실하게 그 체크를 받고 가셔야지 어떤 대출 하시는 데는 돼요. 상담 다 하고 돼요. 하는데 이게 좀 법이 바뀌었네요. 이게 뭐 된다는데 정책이 바뀌었네요. 그럼 안 되면 여러분들 당장 큰일. 왜냐면 포기되잖아요. 1,000만 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9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날 못 냈어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돌려받아요. 법원 가서? 그럼 1,000만 원 누가 갖고 가요? 법원이 가져가요? 법원이 수익 사업하는 거죠. 예. 어때요? 그렇죠. 법원은 이미 여기 아까 그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매각이 되면 그걸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법원은 말 그대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이거 운영해 주나요? 거기 실비가 들어갈 텐데 제일 먼저 빼가죠. 경매 진행비. 그 진행비는 누가 내요? 채권자가 냈겠죠. 일단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걸 먼저 빼줘요. 그래서 그 여기 들어갔던 10% 키핑된 거 또는 10%만 있는 게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2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재매각된 것들. 다 누가 좋아하는 거냐? 채권자들이. 어차피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경매에. 재매각을 하잖아요. 지금 또 용어 하나 또 쓸게요. 제가 가능하면은 기본적인 용어들은 써놓을게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거 뭐 아직도 내가 개념을 못 잡고 있나 하면은 또 찾아봐서 막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가능하면 어려운 용어는 많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용어니까 재매각이 되면 1,000만 원은 그 다음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다 포함해서 현금화되는 금액에 포함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줘요. 이 사람들이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그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어떤 물건들은 계속 잔금을 안 내요. 미납. 그럼 보증금은 쌓이죠. 이 채권자들은 좋죠. 근데 이제 잔금을 미납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나 소유자 또는 뭐 채무자 이 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매각을 하게 되면 금액은 첫 번째 나왔던 금액 그대로 다시 재매각? 그렇죠. 자, 다시 또 잠깐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채권자들이 있어요. 채권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경매를 넣어서 경매에서 아무 이상 없네, 경매 진행할게. 그리고 각각 이해관계자들한테 송달시키고 진행을 합니다. 현황조사 해야죠. 감정평가 해야죠. 그거 두 개를 근거로 하고 명세서까지 나오고 오픈했어요. 여기까지 준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찰을 하죠. 입찰하고 낙찰 받으면 일주일, 또 일주일. 그래서 토탈 2주 뒤에 잔금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쵸? 줘서 토탈 낙찰 받고 한 5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자, 이때 이제 대금을 납부하는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대금을 납부하면 누구 거예요, 이제? 그 물건은. 여러분 거죠. 등기를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경매는 잔금 내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유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단 소유권 행사할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 걸려있는 모든 그 채권자들, 압류든 건저당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 막 있을 거잖아요. 그거 다 깨끗하게 없애버려야 되죠. 소정의 비용은 들어가요. 그 없애는데, 말소 등기 하는데 하고 새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여러분들 경매 절차에서? 자, 법원에서 준비해서 나왔어요. 입찰해서 낙찰 받았어요. 잔금까지 받았어요. 대출 문제 없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거 됐어요. 근데 끝이 아니죠. 왜? 누가 살고 있어, 근데. 여기. 내보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야 법이라고 쳐요, 법. 물론 여기도 법이죠. 근데 법보다 뭐가 우선이다? 아니, 어느 분이야, 지금? 어느 분? 조심해야겠다. 법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협상이에요, 협상. 왜냐면, 이제 흔히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우리가. 명도라고 그러잖아요, 명도. 사람 점유자들 내보내는 거. 그걸 명도라고 하는데, 그 명도를 할 때는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가서, 얘 험악하네 하면 얼마 500 주고, 얘 너무 물렁물렁하네 하면 뭐 틱대나 주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리 분석이고 배당 분석이에요. 경험에 따라서는 경매 입찰하는데 우리가 뭐 배당까지 알아야 되나요? 하는데 배당은 명도랑 직결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예를 들면 안 되겠다. 그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법적인 장치를 잘 안 해놔가지고 확정일자도 없고 전입은 한참 늦게 했고 딱 권리 보면은 3억 그냥 날라갈 상황인데 돈 하나 못 받고 이 사람이 아유 반갑습니다. 낙찰 받으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누가 오든 간에 집행관이 가도 싫어하는데 일반 낙찰자가 그래 너는 이거 좀 벌라고 했나 보네. 나는 쫄딱만 해서 나가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반응이. 그거는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잘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협상을 좀 잘해서 뭐 윽박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점유자들은 낙찰된 당시에 이게 경매에 넘어왔구나를 알게 될까요? 아니죠. 이미 그 관계에 의해서 개시결정 떨어졌고 진행 쭉 되는 거 알고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저기 다 알아보죠. 이거를 어떻게 중간에 이걸 정지를 시켜야 될까? 어떻게 할까요? 막 별별 다 해보는데 아니 권리가 없잖아 이분은 지금 권리가 자기가 실체가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을 아셔야 되는 게 적어도 어디에 임차를 하시든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든 일단 등기부 보고 건축물 대장 보고 관련된 서류 열람만 해도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는 아는데 그걸 들어가는 게 모르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이거 저기 빼요. 나 낙찰 받았잖아. 주인이잖아. 등기 받잖아. 가셔야겠네. 이러면 이분들이 되냐고 다 공감해주고 그러셨군요 하면서 가능하면 왜냐면 어쨌든 남으니까 낙찰 받은 거잖아요. 남으니까 몇 천만 원을 계산했던 간에 그러면 거기에 뭐 몇백이라도 이 사람한테 줄 거를 해야 되는 건데 사람이 뭐 좋게 하는 사람한테는 또 좋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 법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경우는 있어요. 나 3억 하나도 못 받아. 1억은 줘야지.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 지금 목표 기대 수익을 5천만 원 계산하고 들어왔는데 무슨 1억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처음에는. 근데 그분도 쭉 상황 설명하고 몇 번 만나다 보면 그래 하고 가시는데 계속 그런다. 그러면 이제 집행.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거 해봐야 뭐 400, 500 큰 거 해봐야. 그거 하고 빼야지 무슨 1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행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집행으로 넣어본 간 적이 몇 번 있기는 해요. 네. 나중에 더 에피소드는 얘기를 해주겠지만 그 프로페셔널 하시는 분들이에요. 명도 하시는 분들은 법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용역으로 30분 걸려요. 30분 20평짜리 아파트 빼는데 물건 다 빼는데 예. 뭐 포장이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30분밖에 안 걸려요. 진짜. 왜냐면 집행관 분들이 이 법원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다 이제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집행관들은 건수에 따라서 자기의 수입이 결정되는 분들의 이분들은.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이 집행이 한 건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루에 몇 건씩 돌아요.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고 또 딴 데 가셔야 되는 분들이야 이분은. 예.
진짜 30분밖에 안 걸려요. 예. 딱 가면 이미 그 포장이사는 아니고 그런 그 트럭들이 2개 정도는 와 있어요. 그리고 봉고차가 한 2개 정도 또 와요. 용역들. 그래서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싹 내려오고. 예, 그렇게 끝나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하는 기관, 또 입찰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명도까지 이제 법원 절차가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려요. 오늘 못 드리고 제가 그 자료를 나눠드렸으니까 궁금한 절차는 뭐가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들은 그 자료를 필요하실 때만 한 번씩 보시면 아 전반적으로 경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사항을 알 거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각 사건에서 요 부분까지 알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는 이해의 폭은 넓어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한 번 더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강제로 침입될 물건이 파손될 경우는 그 물건들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놔요.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놓고 그 다음에 그 내역을 다 적어놔요. 그리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어요. 근데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이분도 조금 이 질문 답변만 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법원에서 아까 인도명령 제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인도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도명령이라는 거는. 인도명령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요. 이게 송달이 돼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거 한 번만 받고도 아, 얘네들 자칫하면 이거 지금 그냥 빼겠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단 1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단계까지 오기 전에 계고라고 있어요. 계고. 그러니까 워닝 하는 거예요. 워닝. 경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요? 집행관이 가요. 집행관이 낙찰자하고 스케줄을 잡아요. 잡아서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여기 아파트고 복도고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게 문 앞에다가 A4로 사실 이게 붙어 있으면 다른 주민들한테도 조금 민망하시긴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애들 있는 집들 아무래도 엄마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붙여놓으면 거기서부터도 벌써 심리적으로 멘탈이 한번 깨지는데 1차 계고 있고 2차 계고 좀 들어가잖아요.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또는 여기 안에 사는 사람이 없다든지 그러면 강제로 문을 따요. 법원에서 따서 이 거실에다 딱 붙여놔요. 그러면 법원에서 누가 봤다 갔어? 법원에서 내 거실에다가 이걸 붙여놓고 갔네? 얘네들 진짜 이거 방 빼겠네? 또 이제 거기서 한번 또 수그러들고 이런 경고에도 안 됐을 때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 번 경고가 있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낙찰자하고 안에 있는 점유자하고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웬만하면 요거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 대출이자도 나가고 경매라고 처음 해봤는데 여기 뭐 우리 와이프가 이런 거 뭐하러 해서 이렇게 골치 아프냐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적당히 해서 이거 빨리 해야죠. 이렇게 해서 하는 도중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제 양쪽으로 아까 그 주먹이 무섭다고 그랬죠. 법적인 주먹 아니에요. 강제 집행이. 법적인 절차 또 인간적인 절차.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낙찰자하고 점유자들하고 막걸리 먹는 경우도 있어요.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좀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휘말려. 그래요. 내가 뭐 돈 얼마 많이 올라고 할 것도 아니고, 1,000 드릴게요, 1,000.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일이라 협상을 하면서 단 법적 절차는 낙찰 받는 순간부터 밟아야 돼요. 양쪽을 다 밟아야 돼요. 왜냐면 사람 말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밟고 명도까지 하게 되면 끝인가요, 경매? 이제 소유권 넘어갔고 끝인가요? 어때? 또 뭐 문제가 어려운가요? 제가 부동산하고 경매를 같이 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경매를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됐고 또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본다고 그랬죠? 예. 경매를 해서 그 물건을 어떻게 할 건데 언제 팔 건데 세를 얼마를 줄 건데 또 인테리어를 또 어떻게 할 건데 가치를 어떻게 올릴 건데 그런 계획이 들어가셔야지 또. 거기서부터는 일반 매물과 경매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도 다시 나올 건데 부동산이라는 큰 틀에서 경매를 보시면 경매를 통해서 취득만 하는 거지 이 취득 외에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지역 분석이나 개별 분석이나 똑같고 또 취득하고 자기가 이 이후에 어떻게 이 물건을 갖고 자기가 수익을 할 건지 어떤 시세라든지 관리적인 차원, 임대 계획 이런 게 들어가야 최종으로 경매 투자에서 본인이 성공한 거지. 낙찰로만 성공하려면 130% 써요 그냥 가서.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명도비 500만 원 줘요. 그럼 성공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이 흐름 속에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정말 제대로 된 경매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9시 23분인데요. 8시 23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그다음에 바로 또 다음 이어가도록 할 거고 그 궁금하신 부분들은 메모를 좀 해두시고요. 한 20분 정도 먼저 제가 끝날 테니까 그리고 왜냐면 그 온라인 촬영을 하게 되면 이 목소리가 안 잡혀요. 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이제 Q&A를 오프라인만이니까 좀 받을게요. 네,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